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정의당 공동대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좀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이번 월요일부터 추워가지고 저도 엄청 발을 떨었는데 오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추울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좀 풀려서 참석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들을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짧고 굵게 진행을 하고 최대한 의원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 강연의 취지 그리고 인사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의당 동남동 위원장 맡고 계신 여영구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높은 게 의원님 8시 40분 비행기를 끊어놓고 오늘 이 공간에서 머무르시는 시간이 한 7시 최대치가 40분까지 고시까지는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들어있는 액기스를 쭉쭉쭉 좀 뽑아내야 돼서 제 이야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뽑으면서 무슨 제목으로 할까? 저 미래도시라는 용어가 노후도시 계획특별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미래도시. 그래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붙였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 성산구에 이 되게 오래된 주거 단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창원에도 어느 지역보다도 창원 성산구에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관심이 많은 바로 그 주제가 아닌가 싶고 또 여러 이 추진 단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또 관계되신 분도 많이 모셨고 또 공인중개사 우리 경남도지부장님 또 성산구 또 지회장 등등 해서 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 고민들 함께 나누시고 창원이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정비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좀 되게 좀 안내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바램들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심상정 의원께서 그 바쁘신데 어째서 이 법이 가지는 의미와 또 어떤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말씀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국회의원님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만 드리고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창원에 왔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당직을 안 맡고 있다 보니까 또 발목도 부러지고 그래서 좀 지방 출장을 안 갔는데 우리 여영구 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창원처럼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필요한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께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꼭 내려와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열일 전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지역구는 고양시인데 저는 이 창원을 고양시 말고 제일 많이 온 지역이 바로 창원입니다. 우리 여영구 의원이 현역으로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제2의 지역구로 생각하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 여러 주문사항들 받아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고 바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의도 했고 4차례에 걸쳐서 심사도 했고 또 이후에 지금 국토부가 진행하는 시행령 마련하는 과정에도 개입하고 또 협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제 12월 8일 날 노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들썩들썩한 데도 있고요. 또 그 되겠어? 이렇게 좀 시니컬한 데도 있고 뭐 이렇든 저렇든 진행되면 뭐 감당이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은 걱정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노계획도시 특별법이 처음에 이제 제기가 된 거는 일기 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일기 신도시를 재개발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취임하면서 뭐 수도권을 엄청 다니면서 계획도시 특별법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 앞두고 이 법이 탄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선 이제 제가 이 법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아실 거예요. 첫째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그리고 20년 이상 주택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창원같이 창원같이 입주법에 따른 산업입주법에 따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용적률을 500 이하로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면제해주겠다는 거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진단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아주 선언적인 그런 특별법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노후계획도시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용적률도 올려주고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제나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해서 행정처리를 해주겠다. 뭐 이 세 가지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그 재개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용적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되기 전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간단치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20년 이상 된 주택이 49%가 넘어요. 49.1%.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의 절반이 이 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30년 이상 된 거는 아마 19%, 19.4%니까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도시, 주거를 싹 다 재구성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르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30만 그러니까 수도권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30만인데 이 30만을 한꺼번에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대지를 밀고 거기에 그냥 짓기만 하는 거면 간단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냥 딱 밀어가지고 거기다 일기 신도시 만들었지만 지금은 있는 거를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한꺼번에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플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촘촘한 그런 이제 준비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 문제도 제가 이따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문제도 용적률 여기처럼 이제 뭐 종1 또 일반 또 뭐 종이 여러 구간별로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미래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용적률 해주고 뭐 돈도 대출해주고 뭐 규제도 완화해주고 다 할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이제 주민들이 지게 돼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창원은
그 미분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는 한 300 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값이 비싼가 봐요. 미분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25, 26년까지 그 지금 입주 예정자가 한 1,800세대? 맞습니까? 아, 7,000세대구나. 아, 맞아요. 7,000세대. 제가 데이터를 보다 봤는데 7,000세대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뭐 인구가 지금 급속히 빠지고 있지만 창원도 보니까 인구가 빠졌어요. 110만이 넘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뭐 여러 이유에서 집값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고금리로 주택 시장이 이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용적률을 키운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재산이 될 거냐, 아니면 짐이 될 거냐,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중개사님들 많이 오시니까 뭐 계시니까 이제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 주거의 컨셉은 어쨌든 저밀도의 그 삶의 질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갑니다. 무조건 높이 지어서 뭐 빡빡하게 이렇게 하는 트렌드보다는 이제 저밀도로 지어서 여러 휴식 공간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만들고 녹지도 구성하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돼야 이게 품질이 좋은 주택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데, 이제 뭐 용적률을 높인다고 이것이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기본 계획은 몇 가지가 이제 유념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순환 정비를 해야 돼요. 순환 정비를. 그래서 이제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인데 3만씩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30만이 당장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그리고 30만을 동시에 지금 건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의할 때 보면 한 3만 명 단위로 순환해서 짓는 지금 그런 계획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년만 잡아도 30년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그 재개발이 30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창원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정비 계획을 시의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당장 집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재건축할 때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뭐 김해나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한 몇만 명 물량이 있냐? 그러면 전세값도 엄청 폭등할 테고, 만약에 김해도 동시에 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재개발에 들어가면은 주거 이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또 주택들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세입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근 지역에 근린에 있는 여러 생활시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어떤 권리와 영업권 같은 것도 좀 보장을 해야 되니까, 이 순환 정비 사업의 계획을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먼저 시작해서 어떻게 이주 계획을 세우고,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영업권이라든지 그 세입자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게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지자체장이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게 창원시 차원에서만 계획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에 대거 뭐 말하자면 전세가 이게 가능해서 그걸로 이사를 간다면 이게 김해시하고 같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광역 그 시도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이 또 함께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순환 정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게 엄청난 어떤 주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세입자 관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다 부셔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건축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다 철거하면은 5,400톤? 5,400만 톤? 네. 폐기물이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수도권에서 1년 폐기물 나오는 4,400만 톤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은 매립이 이제는 1년 반 후에는 매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거 다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한강에 파묻을 거냐?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보통 지금 준비가 돼서 뭐 2030년 10년만 하더라도 뭐 2034년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이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 기후위기를. 지금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까지 현재 탄소 발생률의 2010년 기준으로 45%를 줄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2.7도가 오른다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1.5도만 올라도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2.7도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택이 지어져서 뭐 주택 새로 지으면은 최소한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 기후위기 한복판을 돌파해야 될 주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 됐네요.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정상 회의에 이제 한국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과 함께 대표단장 맡아서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인류 21세기는 인류의 마지막 세기다. 21세기는 인류의 마지막 세기다. 2050년에는 정주불능의 지구가 된다. 지금같이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렇게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좀 더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온대 지방의 장마는 없어졌어요. 거의 아열대의 집중호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대어가 예전에는 남해안만 있었는데 지금 동해안까지 올라왔고요. 사과하면 저기 청송이라든지 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과일인데 지금 제 최적지가 강원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 겨울 날씨도 이게 지금 뭐 저기 꽃이 폈다가 또 온동소란이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기후 재난이 지금 덮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전 세계가 경제도 이제는 기후 경쟁 체제로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창원공단이 탄소 기반 경제입니다. 이걸 빨리 탈탄소 기반 경제로 미래 경제로 나가야 이 창원이 산업도시로서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IRA법이라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게 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하는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그 기술들을 자기네 나라로 불러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하고 우리나라 사람 고용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조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현대 뭐 또 삼성 미국 갔는데 그 보조금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뭘 먹고 사냐 우리나라의 한복판 IRA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중국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전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세제 지원도 하고 그 탈탄소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얘기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택 문제로 한정해서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단열 효능이 좋은 단열 효능이 좋은 에너지 효율 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녹색 건축물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뭐 말로는 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기에 포인트가 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에 그 쪽방촌 같은 데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파가 몰리고 폭염이 되면 한파가 몰리고 뭐냐면 전기세 인하해주고 뭐 에너지 비용 지원해주고 그래요. 그거 소용없어요. 워낙에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떼도 따뜻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열 주택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뭐 살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을 대전환하는 그런 어떤 큰 비전, 그런 시대의 변화와 또 기후 변화와 또 주민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고려한 그런 계획도시 특별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지금 거의 다 빠져있다. 제가 낸 법안 가지고 그냥 그 원칙으로 녹색 건축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지침으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많은 숙제를 안고 큰 원칙에서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제가 내려오면서 그 국토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시행령이 4월 정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는 게 아마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창원시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는 어떤 관련이냐? 이 노후계획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하던 그 계획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창원시장이 갖고 있는 거라서 창원시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 때 산업입지법에 따른 주택 지구도 포함시키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시행령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법에 따라서 창원시장이 우리 지금 성산구에 이런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지구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지구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은 어떻게 되냐? 지금 아마 시에서 나온 기본 계획은 몇 가지 특례 정도를 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장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예를 들면 청년 공공주택 이런 거 할 경우에 한 30% 더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또 70%를 준다든지 이런 건데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이제 메리트는 뭐냐? 지자체에서 종상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15층짜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급 전용지구, 1급 일반지구 이런 데 따라서 이런 특례들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 일종, 이종, 이 종상향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그러니까 2종 전용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이제 500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현행 체계에서는 다 그런 걸 기대할 텐데 충분히 시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의 종을 무시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종에 구애받지 않고 종상향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특별법이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창원시의 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심의가 되겠죠. 되지만 중앙정부나 중앙의 어떤 여러 규정의 어떤 저촉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종상향을 허용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 성산구 내에 여러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필요 또는 뭐 그 조건에 따라서 그쪽 지구를 어떻게 뭐 공원지구로 하든지 아니면 뭐 교육지구로 하든지 뭐 이런 지구 창원 내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따라서 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선도지구 지정 문제입니다. 선도지구 지정 문제. 사실은 이게 뭐 3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그 이후에 후속 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선도지구에 상당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선도지구를 지정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은 지금 국토부의 머릿속에는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도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노후계획도시 이제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럼 지방은 뭐냐? 가뜩이나 뭐 지역격차 이야기하면서 지방은 뭐냐? 지방은 노후도시가 없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넓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응답할 때도 전국적으로 선도지구를 정하기가 어렵다. 1기 신도시를 범위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실무선에서 그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지금부터 해가지고 언제 준비해서 선도지구를 하겠냐. 먼저 준비되어 있는 데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지금 국토부가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 지역 내에서는 지금 설명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막 빠른 데는 그렇게 막 발빠르게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싸워야 될 문제예요. 제가 국토위원을 하는 한 이거는 안 됩니다. 맨날 뭐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 다 그래요. 무슨 뭐 지역 소멸 이야기하고 뭐 지역 격차 이야기하고 하면서 지역 소멸과 지역 격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누적되면서 계속 확대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절로 뭐 지역 격차가 생깁니까? 모든 정책이 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지방도 선도지구를 지정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아까 또 여영국 위원장이 그런 주문도 했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창원시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1기 신도시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창원시장이 어떻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그 공간을 최대한 창원 주택정비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이 논의를 하고 나면은 성산구에서도 주민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모이셔서 논의를 해서 창원시장 면담 요청도 하고 그래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산업입지법 그 상에 있는 지구를 다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창원은 당연히 포함되고 우리 성산구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계획이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창원시 차원의 주거정비 사업 기본 계획을 넘어서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을 창원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종부터 시작해서 3종까지 있는 이런 각 지구마다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종상향을 포함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을 것인지 건의서도 내고
또 여러분들의 요구를 집약해서 창원시를 뭐 필요하면 압박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면서 했습니다. 지금 35분인데 제가 더 길면 질문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 일단은 질문을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운데 서울서 또 시민님 오셔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영국 전 의원이 우리 성산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파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사파동 성공도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 예영국 기호집 주변에 있는데 지금 노계 도시특별법이 9월 8일 통과되고 12월 8일 통과되고 네. 지금 시행이 4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그 핵심 법에는 상한치만 500%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상한치, 용적률 상한치 500%.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창원에 지금 성산구에 6개 지구가 도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놨습니다. 아마 4월, 5월 되면은 정비구역이 보완이 하고 이래가지고 다 지정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한 6,500세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창원시 도시계획과의 행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미온적입니다. 시장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요구하고 싶은 거는 시행령이 4월에 지금 시민님 말씀하시는데 꼭 그 시행령 안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꼭 한치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300에서 500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정해. 예, 하한선을 꼭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시장이 예, 그렇게 해야만이 국토법 위에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6개 지구가 전부 다 이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이종 전용. 이종이에요? 예, 전부 이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이종 그러면 전용 지금 주거지는 35년 전에 140%가 좀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창원 예. 창원시는 지금 3종 일반 주거지도 네. 조례로 240% 지정가 해놔야 그 이상 안 되거든요. 이거 너무 보수적인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절벽 상태로 가잖아요. 지금 아까 20년도 잘 아시다시피 110만에서 지금 102만이 무너졌거든요. 이러면은 특례시 반납해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인근 기매로 다 유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적률 한치를 시행령에 지금 올라가시면 내일 당장부터 전화하셔가지고 좀 움직이도록 꼭 시행령 좀 내주시면 그래야 창원시에도 막 300% 이상이니까 뭐 거기 맞춰가지고 도시계획 세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몇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조금 선도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정보를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1기 10도시 위주로 모든 정책을 가다 보니까 창원시가 창원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계획도시입니다. 50년, 40년 전에 쓰신 그 계획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예. 사실. 그래서 꼭 선도지구에 우리 창원시도 지방에 꼭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지금 땅 지분 12평, 13평 가지고 25평, 30평 하면 4억, 5억 내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노후 대책도 안 돼가 있는데 세집을 4억, 5억 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자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저 5시 10분에 왔는데 지금 오려고.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행령에서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는 걸로 현재는 지금 국토부의 방침은 그렇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주고 지자체의 계획을 아마 보고받는 식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 100% 이하 그다음에 일종 지금 현재 창원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일종 전용지구, 2종 전용지구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상향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기준이 돼 있을 텐데 계획도시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종 전용이냐 일반이냐 이거를 개의치 않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시에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아마 시행령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치가 안 되려면 창원시에서 아마 이종일반 주거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이종 전용 네, 대한민국의 시중에서 250%. 그 이후에 지어진 데는 전부 그렇죠. 전부 용적률 기준으로 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예전에 30년 전 기준선에다 넣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죠. 그죠? 아니 근데 그 시장이 뭐 이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인데 여기가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아, 그래. 근데 그때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제 권한을 주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 문제는 저도 문제인식이 같아서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창원은 워낙에 뭐 많이 내려오고 또 우리 그 당원들 집에도 많이 가봤어요. 정말 노후돼 있고 옛날 모델이고 다 그리고 주차장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 당연히 선도지구로 지정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든다고 근데 선도지구가 되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올라와야 돼요. 창원시에서 계획이 올라올 때 지역 것도 다 접수받아라. 그리고 지역도 선도지구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서 창원 성산지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산구에 있는 이성조라고 합니다. 방금 이제 지역 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선도지구 부분을 잘 아시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네? 이종 일반 주거지역. 네네네네. 거기 용적률이 220%인데 이게 1990년, 89년 이때 지을 때 네. 250%, 309% 이래 지났습니다. 네. 이미 오버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는 특별법에서 500%까지 될 수 있는 현재 이 특별법이 아직 안내가 없잖아요. 지금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큰 뭐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위에서 특별법의 알맹이를 가장 알차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김상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제가 많이 못 갖고 있고요. 주장은 좀 강하게 해서 이곳이 당이 작아도 관철력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센 분이 김상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노회찬의 꿈이 여기 서려 있는 그런 아주 노동자의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국 의원께 제가 이미 질문서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장하고 제가 오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 같은 경우가 한 15층 되나요? 네. 15층 중층 규모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청년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나 이런 부분의 가산점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올라가서 볼 겁니다. 이 용적률 문제가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식으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창원시가 룰을 만들 수도 있고요. 500% 이하에서 시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전에 지금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창원시가 룰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원시의 새로운 어떤 미래도시의 어떤 전망과 계획 속에서 아마 지구별로 지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가 좀 임의적으로 이렇게 여기 창원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조금은 경계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30년 전에 기준으로 진행된 거니까 그 기준에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뭘 조정을 하면 조정폭이 다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지역보다 훨씬 좀 보수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점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우리 여영국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뭐 내려오라면 또 내려올게요. 우리 청원에.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용적률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한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연 내용 중에 충분하다고 들었고요.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대신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81구역에 얼마 전에 창원시 도시 건축단지 재건축단지 거기에서 주관으로 주민 마이크 잡으면 들립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시공무원 주관으로 주관이었는 줄 알았는데 단층에서 주관을 했었고 그 단층에 같이 하는 전기업체에서 해가지고 반발을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주관하는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에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무까지 떼어놓고 시에서 공무원이 주관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업체 그 아침이라는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면은 과연 노후계획 도시특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상당한 비리가 저질러 왔던 재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서 위원님께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 수행 이 부분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주민들의 소리가 바로 전달되어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금 3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마 우리 여기 창원 성산도 제3정당인 이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을 여러 번 배출해 주신 지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보정치 1번지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양 당에 큰 당에 적을 둔 적이 없는 이제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한 지역에서 3선을 한 거는 한국 정치사에 처음입니다. 제가 그만큼 사실 그 고양시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 뜻을 받드는 자세로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뽑는 사람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시의원 뽑고, 도지사, 그러니까 대통령 뽑고, 도지사 뽑고,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직역이 그 직무의 범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뭐냐,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하는 일은 나란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 일에, 국가 사무에. 도지사나 도의원은 그러니까 도사무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개입하는 거고, 시의원은 시사무에 개입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을 견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국회의원이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누굴 견제하냐? 대통령을 견제하고 장관을 견제하죠. 그리고 국가 예산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법을, 말하자면 국법을 이제 개정하고 또 뭐 다룹니다.
그게 이제 저의 직무인데 지역에서 하다 보면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 없으니까 뭐 시사무부터 도사무 뭐 국가사무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은 이제 예전에는 시의원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시의원이 있으니까 시의원한테 또 상의를 해가지고 시가 할 수 있고 또 안 풀리는 건 제가 시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다 떨어졌어요. 대선 연장전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우리 창원시는 있습니까? 없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주문하시는 건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이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내용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데 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여영국 의원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은 다부지게 문제 제기도 하고 안 되면 시에서 말하자면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국회하고 같이 이게 입법사항이니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시면 시사무, 도사무, 국가사무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지금 지역구에 시의원이 없어요. 시의원이 3명이나 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시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가사무는 당연히 제가 나서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도 이게 이제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 입법 사항이니까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선도지구 지정 이거 국토부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창원시장이 요청을 해야 되겠죠. 요청하면은 이것을 형평성 있게 똑같은 기준으로 국토부가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개입하면 됩니다. 그게 저의 권한이에요.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준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하고 여기 지방이라서 빼면 그건 단호하게 제가 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공무원들 문제, 창원시의 공무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건 없고 우리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하여튼 시의원 보궐선거라도 있으면 꼭 당선을 시키셔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업체들이 나서서 설치는 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마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그 현안이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크게 이제 중앙 차원에서 시끄러웠는데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이 따지면 중앙 정부가 나와서 장관이 나와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갖다가 그 앞세우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국정감사 때. 지금 온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용역업체는 말하자면 시정부가 용역을 준 거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시정부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싹 빠지고 잘 모르니까 여기 이야기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유권자와 주권자와 주권을 위임한 어떤 정부 사이에 이 관계를 유체이탈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요거 관련된 몇 가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국토소위원회 위원이고 법안심사위원이고 또 뭐 여러 법안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초환법에 관심 많으시죠?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제초하시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라는 소리가 뭐 집값이 워낙에 폭등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됐는데 제대로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했는데
두 가지를 예정했습니다. 하나는 부담금, 부과율을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제초안법 적용이,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점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했는데, 이번 법 개정에서는 조합 설립일부터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 환수 비중을 좀 낮춘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기준선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씩 올라갔나?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천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일 때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해서 5천만 원 단위로 이제 기준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고친 거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을 올릴 때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초과이익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한편 이 제초안법을 통해서 환수한 이익을 어디에 쓰느냐? 지금 이런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 그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쓰려고 해서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많이 걷지를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한 지원도 별로 없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과이익을 덜 환수받는 대신에 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국가 지원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말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안전진단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안전진단이 말하자면 스타트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이 안전진단을 뒤에 뒷순번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그 이외에 그러니까 깡통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제도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고, 오늘 여기 이제 중개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오셔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를 하는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많은 논의가 있어서 지난 연말에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단하고 또 국토부 장관하고 미팅도 하고 또 저희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제도를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단체화는 통과를 시키되 대신에 의무가입 문제는 조금 유보하는 걸로, 다음에 또 다루는 걸로 해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직방 쪽에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여야를 가릴 거 없이 막 로비를 해서 이제 의원들로부터 압력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꼭지를 못하고 뒤로 미뤄졌는데,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어쨌든 법정단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책임있게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단이 제 방에도 여러 차례 찾아오셨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드렸고요. 그 전에 그 설계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그 설계사, 죄송합니다. 건축사. 그 건축사들 설계사라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한국 그 건축사협회 법정단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4, 5년을 끌었어요. 끌다가 이제 국민의힘 한 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는데, 막판에 이제 정의하고 심상정 의원의 뜻에 따르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꼭지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의견을 많이 좁혀놨어요, 여야가. 그래서 아마 하여튼 5월 말까지가 저희 임기인데,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임기인데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법정 단체화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줄였는데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요 질문 받고 사전 네.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조금 아, 네네. 드릴 수 주세요. 있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 아까 다른 분이 많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거의 하나 묻는데 창원이 지금 산업입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이게 50년 된 도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호씩 관한 특별법으로 진행하다가 사실 창원시가 빠졌어요. 예. 그걸 우리가 뒤에서 이제 시민들이 워낙 원성이 높고 하니까 그게 전달이 되는지 추가로 이게 시행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정말 아까 특별법도 알맹이가 없는 법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어서 더 혹시 또 입지법까지 돼 있어서 이 우리가 더 차별을 받으면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러니까 사소연할 수 있는 그곳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예국 전 의원한테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 의원님 꼭 내려오시면은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원시가 굉장히 현재 재건축에 관한 어떻게 보면 건축 부분에서는 굉장히 노후화된 이미 30년이 훨씬 더 넘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지금 유일하게 지금 국토위에 오늘 의견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와주셔가지고 저는 참 국토위 창원 의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저쪽에 김두관 의원이 아마 그쪽으로 네네. 예, 김두관 의원 창원 아니죠? 예, 저 양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뭐 그분은 이래 또 국토 소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사실은 아까 특별법에도 빠졌던 걸 시행령에 급하게 뒤에 주서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이게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께서 입지법에 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또 이 특별법에서도 굉장히 지금 아까 이제 전용주거 지역에도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전용주거가 필요 없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아까 좀 전 영도 그랬지만은 사실은 창원시가 예구시라는 유명하에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만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옆에 김해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위에 심상정 의원께서 꼭 올라가시면 창원시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올 4월까지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4월 이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들어올 분을 하나 좀 정해놓으시면 제가 양보할게요. 국토교통위원회. 이거 예국 전 의원님을 이번에 국회 보내가 어쩌든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티오가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진보정당이 20년 국회의원 원내 정당 20년 됐는데 국토교통위원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토교통위원회를 20년도에 신청을 하니까 국회의장이 불렀어요. 뭐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국토교통위원회를 뭐 하려고 하려고 그래 사선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초선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재선은 재선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가니까 그 논의 테이블에 강남 집값밖에 없어요. 거기 지방이고 뭐가 없습니다. 거기 철도 이런 거는 지방 것도 올라와 있는데 주택 관련해서는 강남 집값,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밖에 의제가 없어요. 그 집 없는 45% 서민들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권에 사는 분들 얘기 없어요. 반지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수도권 집값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작동을 하니까 제도와 법도 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안 갖고 말하자면 아파트를 빌라를 1000채, 2000채, 3000채를 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당직을 안 맡았으니까 거기 있죠. 성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의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깡통전세특별법도 그게 가당치도 않았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 깡통전세특별법 소위를 보통 법안 하나에 2번 이상 안 합니다. 5번씩이나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실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택이. 우리가 뭐 주거라는 것이 우리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3의 정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주거권은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독일이나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제일 격렬한 시위가 뭐냐면 세입자 투쟁이에요. 거기 제일 그 세입자들의 권리 투쟁이 제일 격렬합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입자 권리 때문에 그걸 아예 그냥 몰수하도록 한 그런 식으로 법도 제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만큼 나의 어떤 그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거권 가지고 싸운 일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왜? 집 문제는 아버지 잘못 만나거나 내가 무능해서 그래. 다 이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그동안에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가 주거는 책임져야 된다.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좋은 집을 사고 또 이런 걸 하는 거는 자유지만 없는 사람에게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국가가 없어요. 그 공공주택 하면 마치 그냥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위원회 하면서도 동료 의원들한테 화를 무지장 내서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아니 공공임대주택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아주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해야 된다, 질 좋게 해야 된다 이러면 혐오하고 그러는데 누워서 침 뱉는 거지 뭡니까 여러분? 그 국가가 하고 공공이 질이 좋아야 국가에 대한 권위도 생기고 또 지금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소한 결혼하는 사람들 집 한 채 프랑스처럼 주세요. 공공임대주택 10년이고 20년이고 마음 놓고 살다가 자기가 벌어서 또 나가도록 하게. 그래야지 그게 저출생 대책이 되지. 예? 지금 무슨 빚 내주고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나오면 뭐 얼마씩 주겠다. 그거 갖고 애 납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양당이 계속 수십 년을 해왔는데 저희 같은 사람 하나 들어가서 피곤하죠 양당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방 소외되어 있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다는 거 그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의당 요즘 많은 분들이 정의당 요즘 힘내라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20년도에 위성정당 사태로 사퇴하고 나서 지금 3번째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체력이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요. 20년 동안 진보정당 역사를 되돌켜 볼 때 대한민국 정치에 해롭게 한 게 있나? 대한민국 사회에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있나? 저희가 무슨 어디 가서 착복을 했나? 부패를 했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4선 의원인데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 중에 정부 국민의 세금 제일 안 쓴 국회의원입니다. 저. 제일 세금 안 쓴 국회의원.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한번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없는 서민들, 약자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됐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갔다면 그 맨 앞에 정의당의 발걸음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에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장애인도 쓰고 노약자도 쓰고 임산부도 쓰는 그 엘리베이터. 민주노동당 제1호 법안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탄생해가지고 처음 국회 들어가서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요. 벌써 10여 년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어요. 구멍가게 와서 이거 카드 하면 카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뗐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받습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가스기 살균제 때문에
국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습기 살균제 청문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버렸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파헤쳐서 4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이 작기 때문에 큰 변화는 만들지 못하지만 이게 대변되지 않는 일반 보통 시민들의 어려움, 삶, 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갈수록 양당 체제가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혐오 정치가 해지고 지금 뭐 정치인들 마음 놓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어디서 테러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만큼 서로 그냥 그 적대하고 혐오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혐오감을 갖는 거거든요.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한 가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 이게 그 양당 체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다당제 연합 정치로 가야 타협과 조정의 정치가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치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20년 동안 싸워왔는데 지금 제3당 뭐 제3지대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 선거법 할 때 다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3당이 수없이 명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마해가지고 선거 때 선거 끝나고 없어진 데 많고 살아남은 데는 조금 있다가 다 양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20년 동안 피몸 들어가면서 제3당 지키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영국 의원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지역에서 국회 보내면 진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왔다 가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4년 임기를 채웠으면 굉장한 효능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올 필요도.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아침에 9시에 약속을 해가지고 예국위원님하고 약속이 늦어가지고 왜 늦으나 하니까 새벽에 인사하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그 시간 이제 겨울 라면 하는 길이 먹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참 열심히 입고 있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방금처럼 이 버려진 지역 서자 출신 그냥 다들 입고 있는 창원시를 이제 가구 마음 호랑이 간다고 아주 우리 정의당에서 좀 그것도 이제 아주 힘 있는 신상적인 의견에서 힘이 별로 없다니까요. 창원시를 좀 챙겨주입사 하는 부탁을 좀 또 한번 드리고 내부 지난번에 중앙역사 보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보면 창원 중앙역에 보시면 혹시 자주 오셨으니까 보셨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비움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창원시 중앙역 앞에 차가 유턴해가 나오는데 그게 유턴해가 창원대학 공원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굉장히 차량이 많아가지고 교통사고 굉장히 빈발해가지고 거기가 지역은 의창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행구는 성산구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이야기하면 버려진 무석대기 땅이라 해서 쳐다보면 안 하고 지금 또 관할 구역은 중부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구경찰서에서는 아예 쳐다보면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교통사고도 많이 아직 경미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분명히 창원중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해놨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국토위에서 돈을 안 줘서 지금 창원시에서 못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도로가에서. 이게 역의 문제예요? 도로의 문제예요? 대체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계획만 두고 그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역 철도 공사가 해야 될 일이면 아니 창원시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개입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하고 해결해야죠. 시장. 그랬는데 이제 돈이 안 내려와서 그만 좀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거 갖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예국위원한테 자료를 좀 드려놨습니다.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네, 조금만 짧게 더 드릴 시간이 좀 잠깐 아까 이제 서민들 약자, 세입자 이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인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가들 창원시에
계획도시라서 너무 많습니다. 계획도시에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은 다 불법으로 했어. 그 매일 그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벌금을 들이고 있거든요. 약간 달아낸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가 안에 약간 그 숙소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법화돼서 그 매일 그 저시에서 단독 나오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 내야 되고 그거 좀 양성화할 수 있는 전에 양성화를 했는데 지금 그건 많이 쌓여 있어.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고요. 아까 그 선도 지구 문제, 그거는 일단 성산 주민들이 시장을 설득하든지 압박하든지 해서 시장이 신청하게 해야 됩니다. 시청 앞에 가서 이것도 하시고 서명해서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국회 쳐들어오시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맞이해서 거기서 그 본회의장 같은 그 국회 앞에서 또는 대회실 같은 데서 입장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토위원들한테 또 그 창원 성산구 주민 일동해가지고 그 호소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만큼 이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면 결국은 주민들이 움직이셔야 힘이 되고 주민들이 움직이시고 저희 같은 사람이 결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주민들은 안 움직이는데 제가 혼자 무슨 창원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다면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시장이 전달하고 시장하고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제가 합세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 제가 2004년도죠.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뭘 하다가 이제 그때 포부가 와가지고 그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그 통계청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계청한테 물어보니까 통계청이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 얼마냐? 그런 통계도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거는 정책을 하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는 주로 경제 지표 말고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지표, 특히 주거에 관련된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구 센서스에 주택, 내가 사는 주거 형태, 아파트, 옥탑방, 그 다음에 반지하 이렇게 기록되도록 센서스 그 항목을 바꾼 게 접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그걸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지 같은 거는 한동안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복지 이야기하지만 초창기에는 복지 그냥 성적밖에 없었거든. 삶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어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지 반지하에서 사는지 알는 사람이 이 지방정부고 중앙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책을 저희가 하려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통계를 요구하고 통계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사회지표에 관련된 통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사회지표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창원은 이제 공단이고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진보정당은 그냥 종북정당 무슨 친북정당 노동자라는 말만 하고 노동조합만 하고 빨갱이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은 물론 탄압을 엄청 하지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보통 시민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는 힘이 커져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영국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가 진보정당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양당의 승자 독식 제도 하에서 제3의 길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가서 왼쪽 방을 차지해서 해라.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부는 저한테 그랬어요. 처제가 하려고 하는 그 당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맹지 같아. 길이 없는. 권력으로 가는 길이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뭐 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호기롭게 그 아름다운 맹지에 정말 우리 보통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다. 그 정치적으로 권리가 무권리한 그런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길을 내겠다. 정치로 가는 길을 내겠다. 정치가 이분들을 주목하고 이분들을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반드시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단가서 해. 제가 뭐 기회가 없어서 이 제3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의 목적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가 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없는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그 정치 행위가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그런데 되겠어? 이 말입니다. 너네 당 주장하는 거 다 옳고 다 좋은데 심상정도 여야국도 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다 그런데 되겠어? 이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의당이 그런데 되겠어? 그래 안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보통 시민들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당 체제하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정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국토위에 앉아있으면 너무나 가난합니다. 수도권 집값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수도권 집값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규제 완화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용적률 계속 올려대고 여기 50년 전에 정한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하면 가장 오래된 계획도시가 여기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야죠. 먼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서 지역하고 그 수도권하고 격차가 되고 거의 소멸 지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GTX 가지고 대통령 뭐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 유권자가 많으니까 그 정책만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제도 그 폐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철도를 넣는데 철도는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집값 오르는 기재가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창원에서 무슨 울산까지 고속철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거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차 타고 차 운전해가지고 2시간만 가는 건 경쟁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기준으로 해요. 재무제표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사람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타 잘 나오죠. 그럼 거기 또 짓습니다. 그러면 저기 경기 북부나 이 지방 같은 데는 예타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도가 만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타에서 미끄러지는데. 그럼 사람 없는 데는 예타 백날 해봐야 안 되고 사람 많은 데는 예타하면 계속 오케이 나와서 계속 오기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산정책,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어떻게 하냐? 철도 없는데 철도 기본권 해서 그쪽에 철도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직장에서 1시간 거리 전철 타고 가면 편한 데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오히려 일단 거꾸로 해야 그게 지금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정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금 아이들 안 낳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 안 낳는 게 애 낳으면은 무슨 뭐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애 안 낳습니다. 하도 돈을 쏟아부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결혼한 그 부부는 출산율이 요만큼 올랐어요. 근데 지금 출생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빈부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차, 불평등 때문에. 극단적인 불평등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내가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혼에. 아무리 뭐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출생 대책 이야기하는데 뭐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까? 모든 걸 다 해줘야 낫는다 해. 집 주고 돈 주고 시간 줘야 된다.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해야 애도 낳고 아이 볼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퇴근 애 데려다 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럽처럼 그렇게 해야 애를 낳지 뭐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애 낳느냐고요. 안 낳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양당 체제 37년 동안 만든 게 지금 이겁니다. 극단적인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도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가 되고 인구 소멸 국가로 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지금 말은 뭐 청산유수처럼 다 해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있고 세대 간의 혐오 갈등이 심하고 기후위기가 문제고 근데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심상정이 아니어도 좋고 여영국이 아니어도 좋고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희 뭐 길을 쓰고 20년 동안 버티느라고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그래도 양당 체제에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하고 제3의 세력 도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려가 문제라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우리 창원은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또 제3정당의 의석을 만들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마음에서 저희 생각을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양 당에 관심이 많이 돼 있지만 거기 관심에 국민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루는 지금 다툼 속에 국민의 삶이 어디 있냐고요. 그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에 이런 지역 불균형이 이렇게 심각하게 숨어 있다는 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모르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이대로 계속 가면요. 저희 정의당이 어려운 거는 뭐 저희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과 같은 당이 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투자 승수가 높습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양당이 안 하는 일들 중에.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